최근에 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시작하시죠. 오늘 뭐 제일 좋은 거는 온오프 믹스에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 드리는 형태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최재훈 교수님께서도 예비 질문을 많이 만들었는데 모든 질문이 다 재밌는 질문이어서 그 질문으로의 답변을 드리는 형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2월에 한국경제 컬럼에 썼던 글은, 우리가 25년 전에 3차 산업혁명으로 여러 좋은 기업들이 나왔고 그 결과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세계 10대 기업의 반열에 올랐고, 그런데 며칠 전에 슬픈 소식도 왔지만 싸이월드 같은 게 이제 문을 닫았다 하는데, 사실은 싸이월드 같은 것들이 사실 잘만 키웠으면 오늘의 페이스북을 이길 수도 있었던 것이었고, 중국에 진출했던 네이버가 투자했던 아웃게임이라는 회사도 만약 잘 키웠으면 오늘의 텐센트를 이길 수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초에 생각했던 것은 한국의 새로운 기업들을 잘 키워서 세계 10대 기업으로 한 서너 개 정도를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형태로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코로나 발병률 2위 국가가 됐었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세계 10대 기업으로 가자라고 연초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무너지지 않나 이런 걱정도 했는데, 또 한국이 잘 극복을 해서 작년 이맘때 한국의 어떤 국가 브랜드보다 오늘 현재 한국 국가 브랜드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BTS나 아니면 기생충이나 이런 걸로 한참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더 마이너스가 될 뻔했는데 다시 극복을 잘해서 오늘 현재 한국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요, 25년 전에 한국에서 인터넷이 발전하고 할 때 그때 뭘 잘 몰랐죠. 그때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발전하다가 좌절한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인공지능 중심의 기업들을 발전시켜서 세계 10대 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 잘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특이점이 오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바뀌고 킬 스위치가 필요하고 인공지능이 우리를 뭐 지배하고 이런 어떤 황당한 얘기보다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회사들이 어떻게 나타나서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런 데 더 관심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렇게 처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세계 인공지능 학회 우수 논문상을 타셨더라고요. 그 논문 내용이 뭐였어요? 세계 인공지능학회라고 하는 그 트리플 AI, AAAI는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학회죠. 트리플 AI라는 건 가장 전통적인 인공지능의 최고 학회고요. 거기서 상을 여러 개 주는데 인공지능을 잘 응용한 팀에 매년 한 6개에서 10개 정도 주는 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Innovativ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어워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1989년부터 시상을 해왔고요. 저는 1995년에 그 상을 처음 받았어요. 당시 대우조선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걸로 상을 1995년에 당시 몬트리올에서 받았고요. 한국에서는 인하대학교 조근식 교수님이 대한항공의 주기장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상을 받은 일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3번 받은 거, 조근식 교수님이 받은 거, 이렇게 4번의 사례가 있고, 저는 한국에서 내년에 또 받고 후년에 받고 계속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6번을 받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콩의 앤디 첸 교수가 5번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2번이나 한국에 초청해서 발표를 부탁드렸고,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길 바라고, 다른 분들도. 최재훈 교수님께서 저한테 예상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경정 교수가 한국 인공지능의 2단화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2단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계 인공지능학회 트리플 AI에서 상을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한국 교수님들이 좀 그 트리플 AI에서 저처럼 상을 좀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상을 받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제는 인공지능이 프로젝트를 하는 AI가 아니에요. 저는 대우조선을 위한 프로젝트, 현대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이번엔 프론텍을 위한 프로젝트를 해서 상을 받았는데 저는 하나도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창업 기업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더 큰 미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현업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의견을 구하시면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최 교수님, 머니투데이 조성훈 차장입니다. 엊그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고 이제 3차 추경을 하면서 핵심 사업으로 이제 AI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AI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보급 확산하고 학습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아마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한 그런 포석인 것 같은데, 이러한 정부의 접근법이 정말 AI 확산에 도움이 될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고요. AI를 접목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보시기에 AI가 접목돼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3월 30일 날 네. 서울신문에서 기고 요청이 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뉴딜 정책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3월 30일자 서울신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25년 전에 1998년이죠. 당시 IMF 체제에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당시에 제가 어떤 분들을 가르쳤냐면 실직자를 가르쳤어요. IMF 경제 위기에서 실직된 분들. 그분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인터넷 HTML 페이지 만들고 웹 페이지 만들고 전자상거래 하는 법, 공인인증서 쓰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다음에 디지털 보안. 결국은 1999년 바로 다음 해에 인터넷 붐이 일어나면서 벤처 붐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뉴딜 정책을 한 거죠. 많은 실업자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바로 3차 산업혁명적인 상황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써서 이왕 지금 돈을 써야 되면은 그렇게 25만 원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뉴딜 정책형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4차 산업혁명형. 루즈벨트 대통령은 막 그냥 땅을 파고 다시 그 땅을 다시 덮어라 이런 형태의 일거리를 줬는데 4차 산업혁명 일거리를 줘라. 그래서 AI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AI 교육을 시키는데 전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데다가 돈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실직자들한테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글을 썼는데 한 일주일 됐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하신 내용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일자리란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일거리를 주라는 얘기였는데 일자리를 정부가 만든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까 봐 좀 걱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하려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 없이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급하게 만약 제일 최악의 정책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사람들한테 공공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수작업 일자리를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데이터를 무작정 만들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사용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정부가 뭘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좀 의료와 모빌리티와 이런 분야의 많은 규제들을 철폐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디지털 및 코로나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의료와 관련된 건데, 한국은 B2B 인공지능밖에 없어요. 의료 부분에서 뷰노라든가 루닛이라든가 이렇게 B2B 인공지능 회사만 있고 거기서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성장이 되려면 B2C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이카본엑스라는 회사가 이미 있었고, 제가 수없이 칼럼에다가 써서 아이카본엑스가 좀 성장하고 있으니 대비하라고 썼는데 한국은 좀 손 놓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 중국의 아이카본엑스에다가 블락킹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카본엑스가 미국의 페이션트 라이크미를 1,000억을 주고 사실상 인수했는데 이거를 취소시켰죠. 그리고 바로 미국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페이션트 라이크미를 인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전에는 에이블2라는 미국 회사를 또 인수했어요. 그래서 만약 트럼프의 그런 조치가 없었더라면 중국의 디지털미나 디지털 헬스 회사가 중국 시장을 점유하는 그런 마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2004년에 한국의 네이버가 중국의 아웃게임을 인수하면서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텐센트에 의해서 좌절이 됐죠.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중국의 디지털 미 헬스가 미국에 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를 블락킹하고 오히려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회사가 에이블2와 페이션트 라이크를 인수했다.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좀 중국과 미국이 인공지능 헬스 분야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모빌리티 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정부가 뭐 육성적 뜻도 좋은데 해야 될 거를 먼저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데이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 교수님 생각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데이터가 정제가 안 되면 오히려 뭐 쓰레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데이터에 네, 대한 지금 질문 주신 분 거를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질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AI를 위해 풍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 해안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이 얼마 전 됐지만 소극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은 좀 절반만 맞아요. 예, 알파고를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2016년 버전 알파고는 기존의 기보를 활용해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는데요. 아시다시피 2017년 알파고는 두 가지가 나왔죠. 알파고 제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로라는 두 버전이 동시에 논문 두 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2016년에는 제로가 안 붙었는데 2017년에 제로가 붙었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강화학습에 더 많이 사용하고 기보를 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와 둬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반만 맞고 진짜 멋진 인공지능 시스템은 데이터가 전혀 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데이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플루언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김강학 대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35살쯤 되는 분인데요. 삼성전자에 이 회사가 인수됐죠. 한 2년 전에. 김강학 대표랑 저랑 SK그룹사 직원분들을 앞에 놓고 둘이서 더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최재훈 교수님과 저랑 일종의 더블 강의인데요. 그렇게 듀엣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김강학 대표한테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 김강학 대표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어느 금융회사 사장님이 김강학 대표한테 10년치 콜센터 녹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10년치 콜센터 직원과 고객이 대화한 녹음 데이터를 다 줬는데요. 이걸로 그러면 챗봇이나 이런 콜센터를 자동화할 수 있겠느냐 봤더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0년치 모은 데이터에는 콜센터 직원이 고객과 대화하는 도중에 어떤 액션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고객과 콜센터 직원 간의 대화 데이터만 그냥 녹음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화를 왜 녹음했냐면 그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녹음한 게 아니라 법적인 어떤 문제나 나중에 고객의 클레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 녹음해 놓은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기업과 정부 조직과 산업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생성되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이지 그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쌓여진 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뉴딜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철저한 목표하에 정말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 데이터를 만드는 일은 할 수 있는데 미리 데이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제가 모 회사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하는 회사의 직원분들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짜증을 내세요.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도 이제 빅스비가 어려울 거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삼성전자 강의가 끊겼어요. 한 1년 됐습니다. 뭐 괜찮은데요. 인공지능 스피커를 생각해 보시면 애플은 어떻습니까? 애플은 2011년에 아이폰 4S를 통해서 애플의 시리를 냈죠. 2011년 가을일 겁니다. 2011년에 애플의 시리가 나왔을 때 그 애플의 시리의 퍼포먼스와 지금의 퍼포먼스가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시리도 마이클 잭슨의 뭐 빌리진 틀어줘 하면 틀어줬습니다. 2011년 가을에도. 그리고 오늘 날씨가 어때 하면 시리가 대답했습니다. 2011년 가을에. 그래서 2011년 가을에 인공지능 스피커나 인공지능 비서의 퍼포먼스와 2020년 현재 6월인데요. 인공지능 비서의 퍼포먼스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인공지능 비서의 퍼포먼스 역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슬픈 얘기지만 최근에 김지현 상무님이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 관련된 책도 내셨던데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망은 저는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작년에 낸 논문이 컨버세이셔널 AI에 관련된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컨버세이셔널 AI의 출발은 결국 최적화되는 오브젝트 펑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챗봇이 무엇을 과연 최적화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논문에는 컨버세이셔널 AI의 많은 그 도메인에 관련돼서 그 챗봇의 최적화 함수를 정의한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간단히 들어보죠. 오늘 지금 재택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 나오신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가족과 대화를 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시기 전의 점수와 대화를 하고 나서의 점수가 바뀌었나요? 대화를 하고 나면 점수가 깎였는지 올라갔는지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을 괜히 하고 나왔네?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인공지능 챗봇을 제대로 개발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화의 결과로 그 순간에 점수를 땄는지 안 땄는지를 측정하는 기제가 필요해요. 그 측정하는 기제가 없다면 인공지능 챗봇은 시간과 데이터가 간다고 발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전 세계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가장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할 가능성이 가장 크냐로 생각을 해보면 페이스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저도 페이스북 포스팅하면 한번 잘못 포스팅하면 막 페이스북 친구 떨어지고요. 차단되고 막 라이크 안 눌러지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사람들의 어떠한 발언이 라이크를 얻고 친구를 얻고 차단을 당하고 친구가 끊기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데가 오히려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현재 많은 인공지능 챗봇이나 구글의 어시스턴트나 애플의 시리나 자기가 대답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기분이 좋았는지를 측정할 수 없다면 상당히 발전이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